무더운 여름입니다. 기나긴 장마는 언제쯤 끝이 나려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적인 날씨에 기운이 남아나질 않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는 30대 아들입니다. 저는 항상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어요. 그들이 겪은 세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상황과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들. 그렇듯 저는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보다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더 좋았었고, 그게 편했고 익숙했으며, 그래서 당연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자를 써내려가 봅니다. 엄마를 따라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 끼어 믹스커피 냄새를 맡으며 낮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린 제가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도 종종 들을 수 있었는데, 엄마는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얘는 어려서 들어도 몰라 하시며 별의별 이야기를 늘어놓으시곤 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는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와 재미를 보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아줌마들이 어머 못 살아 하면서 낄낄대는 그 재미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린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분위기와 그들의 표정, 말투에서 느껴진 그 묘한 기분은 저를 불쾌함에 휩싸이게 했었어요. 엄마가 말했던 그 재미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던 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닫혀있는 안방문 안에서 낯선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와 함께 엄마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 뭔지도 몰랐던 13살의 그때, 무조건 저 상황을 중지시켜야만 한다는 생각에 저는 방문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서둘러 방문을 열고 아들 왔어? 하고 묻는 엄마를 등진 채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늘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고, 아이스크림, 사탕, 콜라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몸에 안 좋으니까, 이가 썩으니까 안 된다고 해 못 먹는 친구들과 저는 달랐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되게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그 시간대쯤이면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지도 않았을 텐데, 엄마는 그냥 제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는 걸요. 저를 신경 써서 챙겨줄 만큼 절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엄마들은 행여 제 귀한 아들 상할까 안절부절하며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키울 생각만 하는데, 저희 엄마는 제가 상하든 말든,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무신경했었습니다. 방문을 걸어 닫고 앉지도 눕지도 못한 채 방문을 등지고 한참 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어요. 조용한 제 방 안에 똑딱똑딱 엄마만큼이나 무신경한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자식이 그냥 그대로 방문을 닫고 들어갔는데도 엄마는 궁금하지 않은지 제 이름 한 번을 불러보지 않더군요. 철컥 잠기는 안방 문소리. 모르는 아저씨와 엄마가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엄마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 것보다, 바람이 났다고 집이 발칵 뒤집어지는 것보다 더 괴로웠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6살, 중학교 3학년 어느 주말의 아침, 늦잠을 자고 방에서 나오니 아빠가 거실에 앉아 바둑방송을 보고 계셨어요. TV를 보고 있는 아빠의 표정 없는 얼굴, 지루하고 따분한 목소리의 아나운서. 화창한 주말 오후, 창문 밖에서 신나게 지저귀는 새의 노랫소리와는 달리 우리 집안은 딱 그만큼 그늘졌었어요. 발바닥에 쩍쩍 달라붙는 장판의 촉감을 그대로 느끼며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언제 나갔다 들어오는 건지 알 수 없는 진하게 화장을 한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들려오는 아빠의 한마디. 밥. 엄마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짜증스레 아빠를 한번 쳐다보고는
가방을 거실 구석에 던져버리고 부엌으로 오셨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가스에 불을 올리고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열고 있던 냉장고 문을 소리나게 닫아버리고 다시 방으로 향했어요. 여전히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표정인 아빠와 잔뜩 치장한 뒷모습을 하고 말없이 요리를 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콩가루 집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둥둥 떠다녔어요. 우리 집이 콩가루 집안이다. 우리 집이 콩가루 집안이다. 주말마다 방문을 닫고 틀어박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잦은 외도. 분명 그런 엄마의 태도에 화가 나야 했지만 제가 화낼 수 없었던 이유는 아빠에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고 했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던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건 어릴 적 엄마와 함께 아줌마들 사이에서 하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였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어느 중매쟁이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왜 결혼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냥 우리 바깥 양반 인물 훤하니 잘생겼잖아. 그땐 얼굴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를 때였으니까 얼굴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아빠는 술과 밥을 좋아하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나라는 자식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건지 신기할 정도로 엄마 아빠는 아무런 대화가 없는 편이었어요. 언제부터 그랬었는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엄마가 저를 데리고 아줌마들과 자신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펼쳐놓았을 때가 저 8살 때이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아빠와 엄마는 그렇게 지내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거나 함께 무언가를 하며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전혀 없으니 아주 머나먼 일임이 틀림없어요. 이혼하면 되잖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엄마에게 했던 말입니다. 언젠가부터 엄마는 저를 그 아줌마들 같은 친구로 인식하기 시작했는지 제게 미주알 고주알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서 괜찮다고 하더니 18살의 저는 알 거 다 아는 사내 자식인데 왜 제 앞에서 그런 말을 늘어놓으셨던 걸까요? 그때 전 저희 집에 대한 혐오가 아주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만 보면 밥과 술 타령을 해대는 아빠와 그걸 묵묵히 다 받아주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엄마. 차라리 그 둘만 평생 그러고 산다면 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집에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이따위로 살 거면 왜 나를 낳아서 숨막히게 하는 건지. 그래서 존재감 없이 학교만 다니던 제게도 점점 짜증이라는 것이 늘어갔어요. 저도 꼴의 나이를 먹어간다고 머리가 조금 커졌다고 엄마 아빠에게 언제든지 대들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빠에게 대들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늘 제게 먼저 말을 걸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엄마에게 저는 늘 엄마에게만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처음 짜증을 냈을 때 엄마는 꽤 놀란 눈을 하고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었어요. 그 표정에 저도 속으로 제법 놀랐었습니다. 제가 짜증을 낸다고 해서 엄마가 그렇게 놀랄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늘 무신경했으니 제가 대놓고 짜증을 내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그때 짜증을 낸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점점 아빠를 닮아간다고 말이에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아빠랑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제가 아빠를 닮아간다니요. 말도 안 된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기가 한 말은 금세 잊은 건지 그 후로도 변함없이 제 앞에서 수다를 떨어댔습니다. 가끔 한 번씩 짜증을 내도 이전처럼 놀라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실에 돌덩이처럼 가부좌를 틀고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지겨운 바둑방송만 켜놓고 앉아있는 아빠를 보면 엄마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행여 아빠의 입에서 밥이나 술 하는 외마디 단어가 툭 하고 튀어나오기라도 하면 엄마가 안쓰럽기까지 했고요. 엄마가 왜 저렇게 되었는지 아빠를 보면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보다 더 무신경한 아빠, 그게 저는 그렇게 불편했어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수업 중에 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찾으시더군요. 갑자기 왜 그러시나 했더니 아빠가 병원에 계신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돌덩이 같은 아빠와 병원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거든요. 아빠를 걱정했냐고 물으면 그랬다고 대답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 병원으로 가는 내내 아빠가 왜 병원에 갔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수술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엉엉 우는 엄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반질반질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맨다리를 그대로 꿇어 안은 채 바닥에 대고 꺼이꺼이 울음을 뱉어내는 엄마의 뒷모습은 정말 낯선 모습이었어요. 살면서 엄마가 우는 걸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런 등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엄마는 제가 왔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한참을 그 자리에서 차가운 울음을 뱉어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저와 엄마에게 아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더군요. 평생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살아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지? 하는 궁금증이 풀리기도 전에 엄마는 다시 허리를 굽혀 엉엉 우는 소리를 냈어요.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저는 그제야 엄마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빠의 두 다리를 앗아간 공포스러운 교통사고. 술이 깨기도 전에 혼자 차를 몰고 가다 멀쩡한 벽을 들이받은 멍청한 사고였습니다. 저희 세 사람 중 그 사고가 가장 끔찍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일까요? 아니면 아빠일까요? 전 그게 엄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빠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울지 않았고 그 와중에도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 휠체어를 탄 채로 술을 마시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화도 나고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기억 속 난생 처음 아빠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지금 술이 입으로 들어가느냐고. 이제 다리도 못 쓰는데 어떻게 살 거냐고. 정리되지 않은 온갖 말들이 머릿속을 둥둥 떠다녔지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보니 불쑥 결론부터 튀어나갔습니다. 아빠, 엄마랑 이혼하세요. 아빠는 술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두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TV 속 바둑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표정 없는 얼굴로 빤히. 아빠는 속이 상하기는 해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 엄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아빠는 말없이 소주잔에 소주를 콸콸 부었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고 술잔을 기울이려는 아빠가 그 순간 지독하게 미웠어요. 저도 나름 용기 내어 말을 붙여본 순간이었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잔을 빼앗아 제 입술에 술을 털어넣어 버렸습니다. 생전 처음 맛보는 투명한 그 액체에 쓰디쓰고 불쾌한 그 맛이 목구멍을 넘어 온몸에 퍼졌어요. 알았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집을 떠나는 내내 몇 번이고 저를 돌아보셨어요. 엄마 없으면 이제 밥은 누가 하냐고 엄마는 제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던 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뱉은 딱 한마디의 문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가니? 너 정말 엄마 없이 살 수 있니? 그런 드라마 같은 대사는 엄마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평범한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를 집에서 나가게 하고 다리를 쓸 수 없는 아빠와 둘이 살고자 했으니까요. 그냥 엄마는 저희 집을 떠난다면 더 행복해질 사람 같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없으면 엄마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불러 진학 상담을 하셨어요. 어느 대학에 갈 건지,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하는 상담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책상에 올려두고 고민에 빠졌어요. 갑자기 대학이라는 단어가 저와는 상관없는 단어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내 주제에 대학은 무슨. 종이를 베개 삼아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꿈에서 엄마를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보았습니다. 아줌마들 사이에 쭈그려 앉아 커피 냄새를 맡으며 시간을 보내던 그때 그 장면이었어요. 엄마는 연신 수다를 떨면서도 한 손으로는 제 머리카락을 하염없이 쓰다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옆구리에 기대어
끔뻑끔뻑 졸음을 참아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엄마를 보냈다고 꿈에 나왔나 싶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빠의 밥상은 제가 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익숙한 커피 냄새가 느껴졌어요. 학교 근처 어느 카페였습니다. 한참 그 앞에 멍하니 서서 그 냄새를 맡았어요. 꿈속에서 본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은 분명 사랑받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기분이 이상해질 때마다 그 카페 앞에 서서 익숙한 그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다 수능을 앞두고부터 제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선생님께도 집안 사정을 말씀드리고 대학의 꿈을 접었어요. 선생님은 딱한 제 사정을 돕고 싶어 하셨고 저를 어느 공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25살이 될 때까지 일했어요. 제 몸이 아픈 날도 빠짐없이 나가 일을 하고 제가 쓸 수 있는 연차는 오직 아빠를 위해 썼습니다. 아빠가 병원에 가야 하는 날, 아빠가 제 도움으로 어디까지 이동해야만 하는 날 등, 그렇다고 아빠와 단둘이 지낸다고 해서 아빠와 친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금기시 되어버린 엄마라는 단어 앞에 저희 두 사람은 그저 어색하고 불편한 인생의 동반자일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빠는 엄마와의 이혼 이후 술을 끊으셨어요. 전 아빠가 술을 끊었다는 사실을 20살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늘 문짝 가득 소주병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늘 아빠가 채워두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엔 그 무수한 소주병들을 보며 몸도 좋지 않은 양반이 술은 부지런히 사다 나른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득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냉장고엔 늘 소주병이 채워지고 있는데 왜 빈 병은 나오지 않는지 말이에요. 그제야 궁금함에 반신반의하며 아빠의 밥상에 소주병을 올려드리니 치워라 하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안 드실 거냐고 여쭈니 술 입에 안 댄 지 1년이 됐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여태 그걸 모르고 한 집에 살았다니 무신경한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어 팔에 소름이 돋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더니 아빠가 드시던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넌 나 닮지 마라. 탱하고 누군가 프라이팬을 제 머리 뒤통수에 내려치기라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제 생각을 읽으신 건지 아빠는 저더러 자기를 닮지 말라 이르셨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에게 무신경했던 저를 저 스스로 아빠 같다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아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전 어떻게 해도 결국 엄마 아빠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싫다 해도 혹은 그들이 저를 싫다 해도 저희는 결국 하나의 피로 엮인 관계라는 것을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 아빠에 대한 미움이 조금은 사그러들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시내에 나갔다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엄마를 우연히 보고 난 이후에는 더 그러했어요. 엄마가 행복해 보였으니 이젠 아빠도 조금씩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벌을 이미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자식의 요구에 의한 이혼이라니 그들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했었다면 그보다 더한 벌이 있을까요? 모은 돈을 가지고 아빠를 모시고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어요. 새로 이사간 동네도 원래 살던 동네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동네였지만 아빠와 제 생활엔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빠를 모시고 사우나에 다녀오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휠체어를 밀며 밖에 나와 아빠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말이 없는 아빠가 불편했었는데 저도 점점 그것에 익숙해져 갔어요. 어느 날은 아빠에게 여쭙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 사랑했어요? 휠체어에 탄 아빠는 말이 없었어요. 머리숱이 빠져 희멀건하고 둥그런 뒤통수에도 미동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때론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사랑했어요, 엄마. 그러자 아빠의 고개가 힘없이 아래로 떨궈졌습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떨리는 어깨와 간간히 들려오는 끄윽 하는 우는 소리가 어떤 말을 대신해 대답이 되었어요.
아마 아빠는 평생을 후회로 살겠지요. 그렇게 저는 미워해야만 했던,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아빠와 비로소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하면서 5년 동안 근속해온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2년 전부터 꿈꿔온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이사를 가기 2년 전, 공장에서 점심을 먹고 다 함께 카페를 갔는데 그곳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와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그 카페 직원이 부럽다는 생각. 저도 그 자리에 있고 싶다는 생각. 그 후 몇 번이나 혼자서 더 그 카페를 찾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직원의 입장을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손님이 오면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가득 채운 손님들의 수다 소리를 배경 삼아 또 다른 커피를 내리는 직원의 입장을. 제게 커피는 언젠가부터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커피와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무작정 학원을 등록하고 커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배우는 내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엔 그 생각과는 정반대로 저는 카페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상상했던 것처럼 좋은 직업이었어요. 공장을 다니면서 힘들었던 것에 비하면 몸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고 좋아하는 냄새를 맡으며 지내다 보니 성격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아빠와 가깝게 지내기로 마음먹고 나서부터 그늘이 없어진 탓도 있었어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공장에서와는 달리 그 누구도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곳에서 평범한 26에 커피 내리는 사내였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과도 서슴없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무도 제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자 더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방식으로 다가갔습니다. 직원들은 제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는 걸 좋아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손님들까지 하나둘 그런 방식으로 가까워졌어요. 그 카페는 관광지도 아니었고 유흥가도 아니라서 정말 동네 단골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주된 고객은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기 전에 들르는 학생들 무리나 335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들르는 어르신들이었어요. 놀라운 점은 그들 모두 그 카페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들르는 단골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직원인 저와도 자연스레 안면을 트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전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전해오는 각자 다른 그 이야기들이 좋았어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지내다 보니 제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아빠도 그런 저를 보며 잘하고 있다고 다독여 주셨어요. 아빠 눈엔 제가 아빠를 닮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 카페에서도 3년이라는 시간을 일했어요. 이제 저보다 더 고참인 직원은 없을 정도로 그 카페에 대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제가 되었습니다. 전 아직도 아빠가 처음 혼자서 저희 카페에 찾아왔던 날이 생각나요. 그날은 제가 공장을 관두고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달력에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으니 무슨 날인지 혼자 한참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 달력엔 흔한 생일 하나조차 표시하는 법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아빠는 제가 카페에서 일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내셨는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카페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문 포스기 앞에 서서 어서 오세요 하고 여느 때와 같이 인사를 하던 저는 갑작스러운 아빠의 등장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그런 저를 보고 무어라 말하려던 것을 뚝 멈추고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커피를 주문하셨어요. 시원한 커피 한 잔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색한 말투로 저희 아빠가 아닌 손님의 말투를 하고서 주문을 하는 아빠에게 저는 차마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진짜 손님을 대하듯 결제를 하고 커피를 내린 뒤에도 저는 아빠를 부르지 못했어요.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하는 말로 아빠를 불렀을 뿐.
제가 내린 커피를 맛보고 맛있네요 하고 돌아서는 아빠의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릎 위에는 제게 차마 전하지 못한 꽃다발이 올려져 있었어요. 저는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가장 실망했던 하루였어요.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니 제 방 침대 위엔 아빠가 낮에 가지고 왔던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울컥 눈물이 차오르렸는데 아빠가 방문을 열었어요. 아까 말없이 그렇게 찾아가서 미안하다. 조금은 서운하지만 진짜 미안한 듯한 그 말투에 더 눈물이 나왔습니다. 기껏 찾아와준 아빠를 모른 척 진짜 남대하듯 대해버린 건 저인데 미안하다는 말은 아빠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뭐가 미안했을까요? 저는 그때 그 순간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왜 숨겼을까요? 우는 얼굴을 들키기 싫어 아빠의 말에 대답은 하지 못하고 침대에 놓여있는 꽃다발을 손에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내일도 또 오세요. 아빠는 제 말 한마디에 다음 날 또 카페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아들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손님 행세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바보 같은 저 역시 여전히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했어요.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철이 없었던 건지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 나면 자연스레 따라올 직원들의 질문이 부담스럽기만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쩌다 휠체어를 타시게 된 거냐, 다리가 어떻게 안 좋아지시게 되신 거냐 등등. 사실 아무도 묻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여태 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제 이야기를 모두의 앞에서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눈앞의 아빠보다 더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그 후로도 거의 1년 가까이 카페의 평범한 단골 손님이 되어 자주 저를 보러 오셨어요. 저는 모두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빠에게도 친절한 직원이 되어드렸고 아빠는 늘 창가짜리 구석에 홀로 자리 잡고 앉아 커피 한 잔을 몇 모금인지 모를 횟수로 쪼개고 쪼개 마시며 저를 구경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비록 아빠에게 아는 체를 하는 아들이 되지는 못했지만 아빠가 그렇게 찾아와 제게 관심을 두는 것이 속으로 몹시 좋았었습니다. 늘 무신경했던 아빠에게로부터 받는 관심이란 제게 지나치게 따뜻한 봄날이었거든요. 그렇게 평범한 행복들 속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그동안 아빠는 쭉 카페에서 손님인 척만 해왔느냐고요? 정말 그렇게 될까봐 마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1년 정도 지났을 때쯤 직원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라 부르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후로 아빠는 예전만큼 자주 카페를 찾진 않으시지만 이제 당당히 저의 아버지로 카페를 드나드십니다. 다 지나고 보니 그냥 단골 손님과 카페 직원처럼 지내던 그때보다 아빠에게 당당히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이 더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흐른 3년 후의 어느 여름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뉴스엔 온통 폭우주의보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났어요. 저희 집이 있는 동네도 카페가 있는 동네도 비가 시도 때도 없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침수 우려는 없었어요. 그리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빗물을 뚫고 오기가 힘들어 카페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운전을 하거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시는 손님들도 계셨지만 몸이 불편했던 아빠는 비가 오면 꼼짝없이 집에 계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나긴 장마가 끔찍하게 싫었었습니다. 그런데 장마를 싫어해도 적당히 싫어할 것을 그랬나 봅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꼭 뉴스에서 본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날 출근하기가 너무 겁이 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장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일이네. 내일까지 쭉 이어진다는데 내일 쉰다고 생각하고 있으라고. 너무 많이 와서 괜히 집 밖으로 나왔다가는 위험하니까. 그런 전화를 난생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무 피해는 없어야 할 텐데. 저녁 내내 뉴스를 틀어두고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소식을 듣고 또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비야 멈춰라.
이 정도 내렸으면 충분히 내렸지 않니? 하지만 짓궂은 비는 멈출 생각을 모르고 미친 듯이 퍼부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언제 그런 비가 내렸었냐는 듯 울던 하늘이 뚝 그쳤어요. 여느 여름의 장마처럼 하늘이 맑게 개이지는 않고 어둡고 칙칙한 하늘색이 여전했지만 비가 그쳤다는 것만으로도 한숨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혹시 모르니 카페에 나가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자리에 있던 저희 카페는 멀쩡했으나 낮은 지대에 있던 가게들이 폭우로 잠겨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는 길 내내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밤새 비가 왔다지만 밖의 온도는 무려 30도였습니다. 카페로 돌아와 불을 켜고 가게 곳곳을 점검하면서도 오는 길에 봤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 찝찝한 무더위 속에 우비에 장화까지 걸치고서 피해 입은 자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와 있는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문득 제가 그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제 손은 이미 커피 머신을 켜고 있었고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어 커피 50잔의 가격을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찌는 더위를 무찌르기 위해 카페를 찾은 손님들이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한 모금 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내뱉는 첫마디. 아, 살 것 같다. 저는 그 시원한 해방감을 그들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50잔을 뽑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묵묵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행여 먼저 내린 커피가 미지근해질까 얼음을 넣는 작업은 맨 마지막으로 미루었어요. 손님이 많아 바쁘고 정신없던 그 어떤 날보다 제 두 팔과 두 다리는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피를 그들에게 전했을 때 저는 짜릿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미안함도 느꼈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선뜻 나서서 봉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했어요. 그들 중엔 아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는 멀리서 커피를 받아들고는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주셨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최고는 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이었으니까 말이에요. 커피를 모두 나르고 카페 문을 닫고 나와 저도 그들 사이에 은근슬쩍 합류를 했습니다. 커다란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깨끗하게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은 짙은 구정물이 되어 온갖 진흙과 쓰레기 더미에 뭉쳐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길고 긴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하루를 꼬박 다 썼는데도 동네는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에 걸쳐서야 동네는 조금씩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되찾은 어느 날이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며칠 전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커피를 사줬느냐 물으시더군요. 제가 없을 때 그때 봉사하시던 분들이 찾아와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당황한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고 전말을 알게 된 사장님은 그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저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괜스레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분들이 이득될 것 하나 없는 곳에서 기꺼이 봉사활동을 하시는지 너무나 이해가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감동으로 그 일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달인가 3달쯤 지났을 때 잊고 있던 그날 일로 누군가 저를 찾았습니다. 저희 카페에 자주 오시던 손님이자 그날 복구 현장에서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시던 자원봉사자분이었습니다. 잠깐 밖으로 나와보시겠어요? 한참 일을 하고 있던 제게 정말 뜬금없는 말이었지만 얼떨결에 그를 따라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그곳엔 반짝이는 새 차 한 대가 놓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쩌라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쯤 그분이 제 손에 차키를 쥐어주시는 바람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무슨 소린가 했어요.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거부 반응을 일으키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아무리 자주 보았던 단골 손님이긴 하다지만 생판 모르는 남인데 이렇게 뜬금없이 새 차를 제게 주겠다니 참으로 이상하고 수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평소 카페에서 냅킨 한 장도 아껴 쓰는 검소한 분이었기에 이러한 행동이 더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유산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돈 욕심도 없고 그냥 여기저기 봉사 다니는 맛에 사는 사람이라 그런 거 말고는 돈을 쓰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누구 앞에 나 부자다 하고 티내는 것도 싫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 내가 돈을 써야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쓰면 좋을지 생각이 들더군요. 그게 이 카페의 오랜 직원이자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 기꺼이 사비로 시원한 커피를 내려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자주 오던 손님이었지만 평소에는 검소해서 부잣집 아들인지 모를 정도였는데 그 손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그런 이유라 해도 갑자기 차를 주겠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중하게 거절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들었지만 마땅히 생각나지 않아 그냥 괜찮다는 말만,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커피 50잔에 비해 너무나 과분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길을 가다가 혼자 휠체어를 타고 가는 어르신을 뵌 적이 있어요. 그땐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목이 말라 이 카페에 와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여전히 휠체어를 탄 채로 말이에요. 그 멀리서 여기까지 불편한 몸으로 휠체어를 밀며 오셨다고 생각하니 믿을 수가 없더군요. 근처에 다른 카페도 많았고 얼마든지 가까운 곳에 가실 수 있었는데 왜 여기로 오셨을까? 이해도 안 갔거니와 궁금했었죠. 그런데 그 어르신의 시선 끝을 따라가다 보니 그쪽이 있더군요. 짙은 눈썹에 오똑한 콧날, 웃을 때 휘어지는 눈꼬리가 많이 닮아있는 두 사람. 그걸 확인하니 알겠더라고요. 아들을 보러 이 먼 곳까지 휠체어를 밀고 밀어 왔겠구나 하고. 그 후로 종종 이 카페에 올 때마다 그 어르신이 계셨어요. 창가짜리 구석에 자리를 잡으시고 다 식은 커피를 호호 불며 아들 구경을 하시는 어르신이요. 아들을 참 사랑하시나 보다 생각했었죠. 근데 어째서 아들 되는 분은 저 어르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을까? 안타까웠어요. 괜한 오지랖이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신경이 쓰여서 저도 모르게 두 사람을 관찰했네요. 그러다 어느 날 학생 하나가 어르신의 무릎에 커피를 쏟게 되었어요. 김이 폴폴 나는 뜨거운 커피였는데 학생이 놀라 소리를 지르는 소리와 어르신이 괜찮다 하시며 수습하시는 소리 뒤로 아빠! 하고 큰 소리로 어르신을 부르며 달려오는 당신이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보였어요. 아버지하고 당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자격도 없고요. 하지만 한 가지 말해주고 싶었어요. 곁에 계실 때, 할 수 있을 때 잘해야 한다고요. 그분이 당신한테 어떤 아버지였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당신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늦기 전에 그 사랑을 표현하셨으면 해요. 저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컸습니다. 근데 점점 세월이 흐르고 저는 나이를 먹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일이 바빠지시니 서로 시간이 잘 맞지 않았죠. 물론 제가 먼저 시간을 내고 아버지를 찾으면 되는 일이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존재가 당연하다는 이유로 많은 것을 미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때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잘해드릴 걸.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웃어드릴 걸.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세월은 우리들의 부모님은 우리를 그리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 잘해드려요. 이 선물도 지금은 부담스럽겠지만 받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아버지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 받아요. 이 카페 단골이자 어느 자원봉사자이자 당신이 내려준 커피를 좋아했던 어느 팬으로서 선물하는 거니까.
아빠가 휠체어를 타고 카페까지 오셨던 이야기를 전해들으니 가슴이 먹먹하고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땀범벅이셨구나. 저는 아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다녀가신 아버지인데 저는 한 번도 아빠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군요. 그저 눈앞에 손님 응대하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결국 끝까지 사양하는 제게 손님은 전화를 받고 온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대로 며칠째 그 손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카페 주차장 한편에 반듯하게 주차된 그 차와 반짝반짝 빛나는 차키를 보며 사장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으라고. 어느 누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큰 돈을 쓰겠느냐고. 평소에 네가 했던 행실을 얼마나 지켜봐온 사람이기에 이런 선물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러고는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너 설마 그 정도로 우리 카페에 애정이 깊은 단골 손님을 그런 식으로 잃을 건 아니지? 그 손님은 정말 한 달 동안이나 카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마음도 애가 탔어요. 내가 뭐라고, 정말 내가 뭐라고 하는 생각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째 되던 날 손님이 다시 카페를 찾았어요. 아직 주차장에 그대로 놓여있는 차를 보면서 손님은 실망한 듯 제게 물었습니다. 설마 한 달 전 그대로 저기 있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오시나 목 빠지게 기다렸다고. 이대로 냉큼 받아타기엔 저는 아직 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조차 못 드리지 않았냐고요.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손님이 하신 말씀처럼 더 늦기 전에 아버지께 잘하고 싶어서 그래서 손님을 기다렸다고. 생판 모르는 남인 저에게 이런 거짓말 같은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도 손님처럼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고는 발길 끊지 마시고 오래오래 단골로 찾아주시라는 말과 그렇게 자주 오셔서 제가 어떻게 하나 계속 지켜봐 주시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이 주신 차에 아빠를 태우고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휠체어를 타고도 오르내리기 쉽게 제작된 차량이라 더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처음 그 차를 보시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던 아빠의 표정을 잊지 못하겠어요. 두 다리를 잃고 아내마저 잃어야 했던 아빠에게 이제 제가 다리가 되어드려야겠습니다. 세상 가장 미웠던 사람에서 세상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이것도 사랑이라고 깨닫게 해준 그 단골 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만큼 베풀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도 기나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고통 속에 지내고 계신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긴 장마가 얼른 끝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한 여름 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